아빠 모두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 시사님까지 우리 동네 어린이 병원. 선생님 영유아 검진 할 때요. 네.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이가 자동차를 되게 좋아하는데 자동차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뭐 바퀴만 좋아한다. 네. 자동차를 나열하는 것만 좋아한다. 네, 네, 네. 아니면 로고에 되게 집착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혹시 그런 게 자폐의 진단 기준에 맞지 않나요? 라는 네.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것만으로 자폐를 진단할 수는 없는 거겠죠? 네. 말씀 주신 대로 그것만으로 자폐를 진단할 수는 없어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큰 기준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1번이 사회성의 질적인 저하, 네. 사회적인 의사소통의 저하, 이게 있어야 되고 동시에 우리가 행동 행동이라고 불리는 그런 제한되고 좀 반복적인 흥미 활동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방금 말씀하신 자동차를 일렬로 줄을 세우거나 사실 바퀴를 좋아해서 바퀴를 굴리거나 맞아요. 이런 것도 보통의 아이들이 대부분 하잖아요. 한두 번 자동차를 일렬로 세운다, 가끔 자동차를 일렬로 세운다, 이런 것들을 상동 행동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아, 그렇구나. 근데 그 상동 행동이라는 게 한자어잖아요. 네네네. 좀 어려워요. 맞아요. 이걸 이게- 좀 풀어서 어떻게 정의를 내려보면 어떻게 맞아요. 얘기할 수 이거는 영어로 하면 영어도 어려워. restrictive, repetitive, interest or behavior or activities. 그래서 그렇게. RRP. 네네. 라고 그래서 하니까. 한국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제한되고 반복적인 행동, 흥미, 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로는 그래요. 그것도 조금 추상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제가 오늘은 이 어. 상동 행동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되 정확한 진단 개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동 행동에 대해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꼭 잘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걱정되기 때문에 상동 행동이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진단할 때의 진단 기준을 좀 자세히 봐야 돼요. 정신과 진단 체계라는 것은 DSM-5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DSM-5에는 굉장히 세세하게 이 행동에 대해서 묘사를 해놔요. 그래서 이 상동 행동이라는 거는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눠가지고 일단 설명을 하거든요. 네네. 첫 번째는 반복적이고 상동증적인 운동 또는 말. 두 번째는 변화에 대한 또의 저항. 세 번째는 극도로 제한된 흥미. 그리고 네 번째는 감각에 대한 비전형적인 반응. 아니 그 쉽게 설명해준다고 그랬는데 네 가지나 더 이렇게 숙제를 주면 어떡하냐고. 그러면 일단 구독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네. 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예시를 네, 들면서 좀 알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첫 번째가 상동증적이고 반복적인 움직임 또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네. 단순 운동증과 물건 사용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단순 운동이라고 하면은 제일 흔하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손 퍼덕거리는 손을 퍼덕거리고. 손 퍼덕거리는 손을 이렇게 돌리는 애들. 돌리는 수도 있죠. 그래서 정말로 단순하게 운동증적인 모습, 빙글빙글 도는 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뭐 몸을 이렇게 흔들 수도 있어요. 이것도 단순하고 반복적인 행동이죠. 네. 굉장히 제한되어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크게 의미 없어 보이는 행동을 아이가 반복해서 계속 할 때 그거를 상동증적인 움직임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물건 사용은 어떤 게 있을 수 있겠어요? 일렬로 맞아요. 나열하는 거 이런 거. 네, 맞아요. 물건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반복적이고 의미가 없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자동차면 밀고 공룡이라도 뭐 싸우고 이렇게 놀아야 되는데 걔를 일렬로만 세우는 거예요. 물건을 사용함에 있어서 본인만의 반복적인 행동을 계속하는 거라고 해서 상동증적인 움직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행동들이 잠깐 가끔씩 있는 거는 괜찮은데 네네.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네네네.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세 번째는 말. 말은 어떤 식이냐면 상동증적인 말, 뭐 특이한 말투 이런 걸 얘기하는데 흔하게는 신조어,
본인만의 신조어를 만들어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혼자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특정 소리들을. 그리고 신조어도 있지만 많이들 아시는 반향어, 영어로 에코랄리아라고 해요. 그랬어요 하면 아니에요 하거나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랬어요 하면 그랬어요 하는. 그래서 그게 이제 다른 사람 말을 에코처럼 메아리처럼 얘기한다 해서 에코랄리아, 반향어라고 하고. Are you? Say I'm fine. I'm fine. Good. 또는 지연된 반향어. 예전에 들었던 말, 어제 들었던 말, 어제 라디오에서 들었던 말. 맞아요. 예를 들어서 버스가 정차합니다. 이거 들었으면 나중에 뭘 하다가 버스가 정차합니다. 타인하고 의사소통을 위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 사용이 상동증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1번에 이 말까지 들어갑니다. 이거는 다 보이지는 않고 하나씩만 관찰이 돼도 중요한 사인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변화에 대한 저항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는 현재 상태를 굉장히 유지하고 싶어 하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변화를 용납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금의 변화만 있어도 극도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매일 아침에 유치원을 갈 때 요렇게 갔어요. 기억자로만. 근데 오늘은 여기가 공사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자고 떼 쓴다든지 그러겠네요. 아이 근데 같은 이 떼를 경우는. 쓰는 정도가 부모님이 다루기에 굉장히 극단적으로 힘들고 그리고 이런 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번 이제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친구들한테서는 강박 행동처럼 보이기도 해요. 보이는 양상은 비슷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누구나 보통의 사람들도 당연히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것들 말고 엄마 아빠는 알아차리지도 못할 그런 변화들에서 본인이 굉장히 괴로움을 보이는 거. 그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극도로 제한된 흥미나 관심사. 이거는 강도나 그 초점에 있어서 굉장히 전형적인 코스를 벗어나는 정도의 흥미를 얘기를 해요. 쉬운 개념부터 생각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관심사의 종류 자체가 지하철 노선도, 자동차의 번호판, 주제 자체가 보통의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만한 거, 뭐 예를 들어서 아빠가 곤충학자라여가지고 곤충을 많이 봐서 곤충을 좋아하게 된 게 아니라 엄마나 아빠가 그렇게 노출을 안 하고 그냥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과정에서 이 아이가 그 곳에만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친구들이 꽂히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겠죠. 초점도 그렇지만 강도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강도예요. 이제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자동차나 공룡은 좋아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거기에만 꽂혀서 다른 놀이가 전혀 안 나오는 경우. 유치원에 가도 유치원에서 할 수 있는 활동 다 안 하고 거기에만 꽂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집에만 오면 공룡놀이를 하지만 유치원에 가면 선생님이 하자는 걸 한다. 그러면 이거는 극도로 제한됐다기보다는 자기의 관심사가 거기에 꽂힌 거죠. 사회성의 결여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다른 활동에 별 관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회적 욕구가 있다고 하면 내가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갔을 때 내가 좋아하는 건 조금 접어두고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에 보이잖아, 보통. 쟤는 뭘 좋아할까? 쟤네가 재밌게 노니까 네네네네. 약간 흥미를 가지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제한된 관심사를 보이는 친구들 중에는 어떤 특정 영역에서 보통의 친구들보다 굉장히 높은 능력치를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외국어를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본인 혼자서 다 외운다든지 그리고 뭐 4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동화책을 다 읽는다든지. 근데 어떤 특정 영역에서는 굉장히 뛰어난데 사회적인 부분에서 질적인 저하가 있다. 그러면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친구가 있는데 6개 국어를 해요. 이 친구는 친구들이랑 노는 데는 큰 관심이 없고 책만 읽고 뭐 공부만 많이 하고 뭐 외국어를 배웠지만 그 외국어를 다른 사람이랑 의사소통을 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혼자 재미로 쓴다. 그러면은 조금 사회성의 질적인 저하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해서 무조건 어떤 능력치가 다 떨어져 있는 건 아니고 사회성의 질적인 저하만 있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서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번에 그 피아니스트도 있었고 그다음에 큐브 맞추기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1, 2위를 다투는
애 중에 한 명이 자폐 스펙트럼. 아 그렇구나. 네. 뉴욕에 굉장히 유명한 화가 중에 한 명도 이제 서번트 증후군과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전형적인 발달의 경과를 밟지 않는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전형적인 거라 하면은 보통 이렇게 발달을 하잖아요, 애들이. 근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이렇게 발달을 하고 발달의 영역 간의 편차가 좀 큰 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네, 하는 그렇기도 거잖아요.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들 중에도 굉장히 우리가 영재라고 부를 만큼 뛰어난 친구들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번째는 감각 반응의 비전형성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주변의 감각,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그리고 뭐 전정 감각, 이런 이제 고유 수용성 감각, 이런 신부 감각까지 해서 그런 감각에 대한 반응이 어떤 것은 굉장히 높고 어떤 것은 굉장히 낮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미각이 엄청 까다로워가지고 음식을 씹는 거는 싫어하고 이제 미음으로만 된 것만 먹는다든지 네. 아니면 특정 질감의 음식은 안 먹는다든지 네. 그리고 후각적으로 너무 예민해서 모든 물건의 냄새를 맡는다든지 이런 것도 좀 이상 반응이죠. 과소 반응은 주변의 자극을 줘도 크게 반응하지 않거나 통증이나 온도에도 큰 반응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시각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불빛을 너무 좋아한다든지 이 부분도 원래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불빛을 좋아하잖아요. 시각이 맞아요. 발달하면서. 근데 그 발달 나이가 좀 3, 4살 지났는데도 시각적인 것만 쫓는다든지 네온 사인 불빛이 있으면 그것만 거기에 꽂혀가지고. 본다고 다른 걸 못한다든지 이런 조금 비전형적인 그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네 번째 감각 이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네 가지를 딱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예시까지 드니까는 좀 머리에 이해가 쏙 좀- 되나요? 네, 그래도 예시를 들으니까는 훨씬 이해가 돼요. 근데 정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되게 많은 예시를 들었지만 우리 애도 그런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어. 이거 보시면서. 며칠 전에 그랬는데? 맞아. 지난주에 그랬는데? 그런 것들은 해당이 안 안 되고.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서 진단을 내리는 상동 행동이라고 부르려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어서 아이의 일상적인 생활이나 아이가 발달을 하는데 상당한 저해를 줘야 돼요. 네네네. 어. 어쩌다가 한번 하는 거는 해당이 안 된다는 네.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그 부분이 네. 정말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의 집착은 아이들 모두가 누구나 있어요. 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집착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맞아요. 어떤 엄마가 보기에는 저 정도는 괜찮은데? 하는데 되게 집중력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맞아. 있고 근데 그걸 똑같은 거 봐도 어떤 엄마는 걱정을 하고 집착한다고 볼 수가 맞아요.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방금 말한 네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상당 기간 동안 존재를 해야 상동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상동 행동이라고 확신이 들어도 사회성 지적인 저하가 없으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아닌 아니다. 거죠. 그래서 뭐 이게 나타났다 저게 나타났다 그렇죠. 이럴 수도 있죠. 뭐 이런 맞아요. 것들이 자주 빈번히 나타나고 좀 제지를 했을 때 제지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상담을 받아보시고 정말로 이게 상동 행동이 맞는지 네. 아니면은 정말 그냥 아이의 감각적인 추구인지 혹은 네. 취향인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양검진 하고 가시는 분들한테 꼭 이 영상을 추천해야겠어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